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에서 좀처럼 떨어지질 않습니다. 트럼프 위기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에 탄핵까지 더해 원화 가치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데요. 환율 방어벽이 뚫리지는 않는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박상현 IM증권 리서치본부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탄핵 비상경과 탄핵 여파로 주가 환율 출렁이다가 주가는 어느 정도 지금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한데 이 원달러 환율은 좀처럼 1,430원대에서 떨어지질 않고 불안합니다. 한때 1,440원도 뚫어떴는데 박상현 의원님, 왜 이 원달러 환율은 좀 증시와 달리 주가와 달리 지금 좀 떨어지지가 않죠? 안정되지가 않죠? 예, 뭐 환에 대한 부분 자체는 어떤 탄핵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뭐 여전히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주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 상당히 이제 많이 하락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 심리 뭐 이러한 것도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뉴욕 증시 자체가 사상 최고치 내리를 계속 벌이는 이러한 영향들 자체가 국내 증시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반등의 힘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뭐 탄핵에 대한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이 여전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고요. 예. 또 이제 경기와 관련된 우려감도 여전히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다음 주죠. 이제 미 연준의 FOMC 회의도 대기가 하고 있고 또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또 어제 이제 22 정책회의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좀 달러 강세가 조금 나타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는 것들도 원달러 환율에 조금 하락을 좀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지금 달러 강세 쪽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지금 1,430원인데 이 한때 비상기업 때 더 올랐다가 조금 더 좀 떨어지는 되더니 다시 올라와서 계속 안 움직인단 말이죠, 이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좀 중장기 요소를 본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원화가 계속 약화될 수 있는 요지는 뭐 금년 뭐 한 3분기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만약 자기의 관세를 진짜 실현한다면은 그러면은 달러는 강달러로 전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트럼프가 또 법인세를 감소한다고 하니까 또 이제 투자가 미국으로 미국으로 이제 가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식 시장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뭐 한 3, 4분기에는 많은 투자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했죠. 예. 그런 요소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기가 아무래도 계엄령 이전서부터도 경기가 잘 안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약세적 요소가 있었고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한 1,390에서 1,410 사이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계엄령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렇죠. 계엄령이 들어오니까 일단 투자가 밖으로 나가고 또 원화 자산을 될 수 있으면 달러로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봐서는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국내로 돌아올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 이런 부정적인 쇼크가 있으면 안전 자산으로 가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일단 안전 자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지금 왜 다시 가지고 오느냐? 지금 달러 강세 계속 될 것 같고 뭐 지금 국내 주식 시장이 좀 회복됐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안에 누가 사고 파느냐를 보면은 주로 이제 국내 기관들하고 이제 국내 개인들 사고 파는 거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전같이 많이 팔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파는 추세고 그러니까 한번 나갔으면은 지금 당장 다시 돌아올 이유가 별로 없죠. 그리고 정치적인 위험도 지금 계속 풀려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네. 밖으로 나간 돈이 들어와야만 우리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가는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요인이 될 텐데 들어올 이유가 없다. 이렇게 경제 상황, 정치 상황 모든 게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제 아까 우리 주식시장 얘기를 했는데요. 기관 투자가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잖아요. 물론 순매도 규모는 적은데 이 환율 요인만 보면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매도 원인과 환율 관계만 보면 앞으로도 환율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외국인들은 혹시 우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파는 건가요? 예, 뭐 일부 외사 증권사이긴 뭐 소수의 증권사이긴 하지만 내년도 원달러 환율이 뭐 1,500원 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보고서가 사실 나온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1,500원. 예,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의 국내 상황을 보는 시각 자체는 아직은 크게 변화된 부분들이 아닌 것 같고요. 뭐 가디언즈 같은 경우는 이제 레임덕을 넘어서 이제 데드덕이다. 그러니까 정책 공백 자체가 상당히 이제 길어지죠. 데드덕. 예, 이러한 표현을 하는 거로 봐서는 이제 국내에 대한 어떤 정책 불안감 자체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직은
그런 해소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근데 또 최근에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은 기관 이외에는 사실은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만 사들이고 있고. 지금 그 외국인은 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제 뭐 매도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뭐 큰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오히려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개인의 매도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개인들의 이 매도 금액, 순매도 금액이 크다라는 부분을 주목하는 이유 자체는 최근의 분위기로 봐서는 한국 시장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이죠. 탄핵 전에 국내에서 거래된 미국의 주식 그 규모 자체가 약 한 90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얘기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제 국내 증시가 뭐 그동안 너무 필요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사는 게 국내 증시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주식 이민이라고 하는데 예. 그 주식 이민 행렬이 더 늘어나고 예, 더 가속화되는 부분들이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주식은 상당히 뭐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미국 주식은 뭐 날개를 단 듯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갈수록 좀 미국 주식에 대한 메리트 자체가 상당히 커졌고요. 예. 12월 들어서도 아마 이러한 탄핵 정국 자체가 아까 막 개인 매도 자체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이러한 탄핵 정국 자체가 길어진다라고 하면 국내 주식에 대한 어떤 전망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해외 주식으로 당연히 옮겨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예. 결국 환율에도 당연히 영향을 왜냐하면 이제 해외 주식을 결국 하시려고 하면 달러를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달러를 사야 되니까. 또 ETF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 ETF 해외 ETF가 늘어난다면 그것도 자연히 이제 달러 매수에 늘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과거처럼 크지는 않지만 오히려 국내 투자자의 해외 매수, 주식 투자 자체가 오히려 달러의 어떤 매수 자체를 상당 부분 끌어올리면서 지금 원화 환율 자체가 상당히 하방 경직성 자체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외국인들보다도 개인들의 우리나라 주식 이탈이 많으니까 그 자체도 지금 달러 수요 요인으로 작용해서 원달러 환율을 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단 우리 비상계엄 탄핵이 아니어도 아까 말씀하실 때 트럼프 회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제 달러가 강세 요인이 될 거라고 보셨잖아요. 예. 어떤 부분이 가장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상황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첫째는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는데 관세? 물론 지금 트럼프가 얼만큼 관세 때릴 거냐 뭐 선거 운동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지고 있어요 숫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관세 때리는 거는 거의 확실하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관세를 때리면은 달러는 강세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거시경제 조건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또 법인세를 내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S&P 500 같은 것은 뭐 사상 최대, 나스닥도 지금 사상 최대 근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세계 투자가 지금 미국 쪽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성장이 제대로 되는 나라는 지금 미국밖에 더 없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이렇게 잘 나가는 그 나라는 미국밖에 더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시기적으로 뭐 지금 산타 랠리 겪고 있고 또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또 이제 언제든지 주식시장이 좀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래가지고선 최소한도 그 트럼프가 이제 1월에 취임돼 가지고 그래서 정책을 실제로 내세울 때까지는 고달러가 계속 될 것 같고요. 강달러가. 예. 네. 거기에다가 또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나름대로 또 원화를 약화시키는 요소가 있으니까 그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다만 여기서 조금 좀 희망이 보인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트럼프가 관세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힌트를 좀 주는 것 같아요. 힌트를 보셨다. 예, 미국 신문에서 인터뷰하는 걸 본다면은 관세가 관세를 부과하면은 인플레이션을 오를 수가 있다. 그렇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수입 가격이. 지금까지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 그런데 지금은 그 지난 한 사흘 전인가 나온 인터뷰에서 그 관세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걸 처음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식품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빨리 내릴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연준이 금리 내리는 것을 좀 지연시키지 않을까. 네. 그런 염려 때문에 강달러가 좀 깨질 수가 있는데 그걸 확실히 하려면은 정책이 실제로 뭔지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출범해야만 실제 관세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관세, 법인세 인하 등이 관세 달러 상승 요인으로 되어 있는데 모건 스탠리인가요? 최근에 뭐 그런 보고서를 냈더라고 그래요. 지금은 오히려 다 달러 오르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지금 달러를 팔아야 할 시간이다 이제.
이런 보고서를 냈다는데 이건 어떤 분석일까요? 글쎄요, 뭐 그거는 뭐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교수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이제 관세 정책을 사실은 이제 부과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크면서 예. 이제 달러가 사실은 이제 강세가 됐었는데 만약 정말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뭐 인프레라든지 이러한 우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일기 때도 보게 되면 말은 세게 했지만 실제 액션에서 관세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강하게 못했다라는 측면을 좀 고려한 부분에서 이제 달러가 그렇게 강세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그 임명했던 여러 이제 그 내각이죠. 네. 장관들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합리적인 어떠한 지금 관세 정책이라든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후보자. 예, 네. 베센트, 예. 또 이 재정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재정을 이제 줄이는 뭐 이러한 어떠한 적자를 이제 줄이는 그러니까 공급을 줄이는 거죠. 이제 국채 발행 가치를 줄이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 자체가 상당히 예상보다는 조금 약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기대감 자체가 오히려 이제 그 내년 1월에 가서는 조금 기대감 자체가 워낙 셌다가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까지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예. 한편에서 보게 되면 또 이제 미 연준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는 또 인플레 때문에 내년 1월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도 사실은 나오고 있어서 예. 달러의 흐름 자체는 단순히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과 더불어서 이 중앙은행 간의 어떤 정책적인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이거에 따라서도 조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JP 모건의 어떤 예측 자체가 뭐 맞을 거다라고 좀 단언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죠. 네, 달러를 뭐, 팔아야 예. 할 시간이라고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조금 의견을 좀 달리하는 달러 강세 분위기인데 이게 달러 강세 분위기가 가면 당연히 이제 원달러 환율도 오르잖아요. 지금 뭐 1,430원대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안한데 우리 정부가 지금 한 1,400원 더 430원 뭐 어느 수준 이상으로 못 올리게 지금 방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봐야겠죠? 그럴까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개입한 적이 한두 번 있긴 한 것 같지만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지 그것도 조금 좀 의심이 좀 있습니다.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선 뭐 불안정성을 좀 줄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기세를 조금 꺾을 수는 있겠지만은 펀더멘털 막을 수는 없거든요. 펀더멘털 막을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계엄령이 없어도 예. 그래도 지금 펀더멘털들은 다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되는 식으로 나가 있고 우리가 뭐 지금 금융위기하고 그 97년 금융위기하고는 좀 상태가 다르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좀 환율을 그냥 어이없이 지키려고 너무 많이 그 외환 보유액을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적극적인 방어라기보다는 이런 볼라틸리티, 예, 유동성을 좀 변동성. 줄이는 방법으로 개입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예.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뭐 어떤 정치인이 어떤 말만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또 환율이 또 몇 원씩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절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1,410원대로 다시 내리려고 한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정치적 환경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뭐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든 안 되든 또 헌재로 가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환율이 요동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환율을 좀 방어하려면 필요한 게 이제 외환 보유액인데요. 지금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를 조금 넘는데 혹시 이게 최근 이게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외환 보유액은? 예, 최근 한 2개월 정도는 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 개입도 약간은 좀 있었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외환 보유액 자체는 거의 이제 4천억 초반에서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예. 뭐 이 정도의 수준은 아직 뭐 우리가 뭐 우려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려할 단계가 아니다. 예, 예. 충분하다 그런 얘기예요? 뭐 충분할 것까지는 모르지만 뭐 우리가 뭐 위기 자체를 얘기할 정도의 어떤 외환 보유고 수준은 분명히 아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뭐 외환 보유국 이외에 외환 건전성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다라고 보게 되면 이제 총 외채 대비 이제 단기 외채 비율이라든지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1년 이하짜리의 그 외채 자체가 이제 뭐
뭐 최근에 불안 때문에 뭐 상환에 대한 요구, 롤오버가 안 되고 이제 상환 요구가 왔을 때 이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한 20% 초반대밖에 안 됩니다. 총 외채. 총 외채에서 단기 외채 비중. 그러니까 과거 IMF 때 보면 거의 뭐 대부분 다 단기 외채였으니까 저희가 상환 능력 자체가 상당히 떨어졌던 부분들이고요. 또 저희가 갖고 있는 해외 순자산,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해외 순자산 규모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1조 달러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해외 금융 순금융 자산이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 IMF 때는 사실은 그 순부채 상황이었죠. 뭐 거기에다가 지금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한 900억 달러, 한국은행이 지금 전망에 따르면 한 900억 정도 달러가 되니까 이건 GDP 대비 거의 한 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그 환율 불안에도 불구하고 뭔가 외환 위기처럼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해서 위기가 올 가능성은 상당히 크지는 않은 부분들이고요. 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아직 국내 이러한 신용 등급에 대해서 별다른 어떤 뭐 하향 조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크게 없는 부분도 아마 이러한 그 국내 외환 시장 상황 자체를 충분히 고려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도 4,100억 달러가 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외화 자산, 순 자산도 뭐 1조 달러에 가깝고 우리가 경상 흑자도 내기 때문에 외환 충격을 막을 수 있는 뭐 방파제가 이제 로서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 이런 이제 인식 같은데 일각에서는 만약에 계속 좀 적극적으로 외환 방어를 시장 방어를 하다 보면 뭐 한 달에 한 50억 달러씩 쓴다 그러면 금방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뭐 투기 헤지 펀드들의 원달러 원 환율 공격 뭐 이런 것도 우려하던데 그럴 가능성 없어요? 뭐 그런 투기적인 공격이 있다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외환 보유액 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정도로? 지금 그 진짜 염려되는 것은 뭐 패닉 상태 그래서 누구든지 다 그냥 달러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상태가 있다면은 좀 염려하겠는데 지금 그 상태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모든 통계들이 우리나라한테 일단은 안정적이다 그런 상태에서 누가 투기적인 공격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뭐 한두 회사가 그런 식으로 뭐 공격을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액 가지고는 충분히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좀 여러 가지 외환 보유고 권장 수준을 생각해 본다면은 뭐 BIS가 권고하는 것도 있고 IMF가 권고하는 것도 있는데 뭐 IMF 권고 같은 건 우리가 지금 그 충분히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주 조금만 미달된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BIS 기준은 우리가 좀 미달되긴 하지만은 좀 제 생각으로는 BIS 기준은 좀 너무 좀 터무니없이 좀 높은 것 같아요. 3개월 경상 지급액 더하기 유동 외채 더하기 외국인 주식 투자의 3분의 1 더하기 거주자 외화 예금 요게 BIS 기준인데 그렇다면은 거의 모든 우리나라의 자산들이 밖으로 나갈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은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여러 가지 외환 보유액이 과연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에 관한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우리는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국제결제원의 BIS 기준에 의하면 조금 못 미치지만 그 BIS 기준 자체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얘기인데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정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어떤 패닉, 공포 상태가 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또 심리적으로 전부 다 그런 경우는 주로 이제 좀 뭐 남미 쪽이나 그런 뭐 국가들에서 볼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 그런 가능성이 나오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외환 방파제, 외환 이제 버퍼가 좀 충분하다는 두 분의 인식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다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회사들은 상당히 좋다. 달러 수출 가격을 조금 낮춰서 많이 팔 수도 있고 뭐 가격 그대로 유지하면 수익도 늘어나고 다 좋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이게 좀 더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좀 이런 인식이 바뀌었습니까? 일단 원화 환율 자체가 저희가 1,430원대에서 사실은 변동을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 통화하고 사실은 비교를 해보면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는 수준인가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자주 와서 말씀드린 원엔 환율 같은 경우 과거 뭐 1,0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다 하지만 사실은 900원 정도, 930원 뭐 이 정도밖에 사실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엔화에 대해서는 100엔당 930원. 그래서 저희가 원화 환율에 대한 어떤 뭐 이게
고환율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만 사실은 경쟁적 국가와 이렇게 뭐 단적으로 좀 비교해 보면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좀 낮은 수준이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좀 뭐 일본과의 어떤 경합도 자체가 네. 과거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뭐 여하튼 좀 원화로 환율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뭐 수출 기업 입장에서 뭐 유리한 업종도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외화부채 자체를 사실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 어떤 분야를 해요 주로? 왜 빚을 많이 갖고 있는 데는? 뭐 그거는 뭐 기업마다 좀 대부분은? 다르니까 네, 뭐 네. 그걸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외화부채 자체가 많은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상환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고 더구나 최근에 이제 금리 자체가 과거에는 뭐 금리가 달러 기준으로 보면 뭐 연준 기준으로 보면 0%, 뭐 1%,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금리를 내렸다 하더라도 좀 4% 중반대의 금리입니다. 달러 금리가 높다 그런 얘기네요. 예.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이러한 우려 때문에 만약 좀 가상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네. 과거에 비해서 이자 부담 자체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악재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국내 내수 경기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내수 경기 자체가 뭐 우리가 계속 안 좋다 예, 얘기를 한 최악이라고 그래요, 지금. 한 상황에다가 최근에 이제 탄핵 정국이 들어오면서 뭐 제가 그 오늘 기사를 봤는데 결국 이제 신용카드 매출액 자체가 그 최근 한 10일간 동안 상당히 이제 감소를 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감소를 했다라는 얘기 자체는 결국 연말 경기 자체가 완전히 이제 얼어붙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수 경기 부진 자체가 계속될 수밖에 환율에 대한 어떤 상승 자체가 되면 계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 자체는 당연히 그 뭐 수출 기업이야 뭐 어떻게든 버텨나겠지만 내수 기업들 자체에서는 상당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의 어떤 상승을 지금 반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이 좋다 그랬는데 뭐 하긴 뭐 수입을 하려면 또 수입비용이 워낙 올라가니까 요즘은 다 원자재를 수입해서 예, 그렇죠. 그런 그래서 업종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중간재 의존도가 상당히 많이 그 수입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환율이 그 우리나라 원화가 약화되면은 뭐 비용도 같이 올라가는 셈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달러 가격을 올릴 수 있다면은 또 이제 뭐 상쇄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그 우리나라 기업들 상당수가 뭐 그렇게 할 입장이 안 되니까요. 또 외국의 중간재 가지고 국내에서 팔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국내 경제가 침체로 돼 있고 지난번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보면은 그 우리나라 공산품 물가가 0.6%밖에 안 올라갔어요. 1년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물론 작년 인플레이션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런 기저 효과도 좀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요게 좀 그 경기 침체가 이제 좀 보이지 않나 좀 그런 염려도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원달러 환율 환율 상승을 좀 반길 수만 없는 상황.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 대한 좀 불안감 때문인데 늘 이런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위기가 오면 국가의 위험도를 반영하는 이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좀 뛰는데 이번 계엄 사태 탄핵 정국에서 우리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조금 뛰었습니까? 예, 뭐 오르긴 했지만 아주 좀 미미한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들이고요. 하루 이틀 사이에는 오히려 조금 소폭 또 이제 하락하는 이러한 추세를 좀 보고 있어 사실상 CDS 프리미엄 자체는 뭐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럼 과거처럼 이렇게 CDS 프리미엄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CDS 프리미엄이란 결국 이제 국가 부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반영하는 부분들인데 결국 앞서 우리가 쭉 얘기했지만 국내의 어떤 외화 건전성이라든지 상환 능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국내 뭐 정부든지 기업이든지 아직은 뭐 이렇게 상환에 대한 우려 자체, 디폴트에 대한 우려 자체가 크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금의 흐름 면에서 뭐 주식, 뭐 외국인, 뭐 개인 뭐 이런 것들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채권을 여전히 많이 사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사실은 국내 어떤 그 여러 가지 계엄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자금의 어떤 플로우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크게 뭐 그 악화된 사항들은 아닌 사항들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국제신용평가사에서 여전히 한국에 대해 물론 이제 이 탄핵 정국이 얼마만큼 길어져서 저희가 뭐 예측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당장에서는 어떤 신용도에 대한 신용 등급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도 CDS 프리미엄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지 않는 어떤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 이 기업들이 보통 외화 채권도 많이 발행하잖아요. 그 외화 채권 발행한 것은 혹시 연장이나 뭐 이런 데 조금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건 아닌가? 괜찮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엄령 전하고 후하고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계엄령 때문에 아직까지 나빠진 건 없고요. 뭐 처음서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회사들은 계속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요거 때문에 바뀐 거는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계엄령을 생각해 본다면은 실물 경제에는 영향을 거의 안 줬어요. 요것 때문에 뭐 생산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뭐 노조 그 대표 체포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실물 경제는 전혀 뭐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신용평가사들도 뭐 그 한국에서 아직 건장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은 그러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내수 그래서 시장에는 이미 상당한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선 지금 어떤 면에서는 계엄령 자체가 위험 요소라기보다는 이 정치적 혼란이 얼만큼 가느냐가 위험 요소가 된 셈입니다. 그러네요. 과연 이 혼란이 언제 수습되느냐, 안정되느냐에 달려 있는데 탄핵 정부 향방을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이 내년은 어떻게 될까? 트럼프 이게 행정부의 정책을 지금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좀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당분간 1,400원대 아래로 떨어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옛날 환율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까? 뭐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불확실성이 좀 많다라는 부분, 우리가 탄핵 정국에 대한 어떤 것도 불확실성이 있고 사실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라는 것도 뭐 저희가 1월에 사실은 좀 확인을 해야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미 연준의 정책 기조, 그러니까 과연 내년에 당초는 뭐 좀 한 4, 5차례 정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뭐 25b씩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또 한 2차례에 그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에 중국 리스크, 그러니까 중국도 뭐 부양을 한다라고 하지만 중국 경기 부양을 한다는 거죠? 한다고 하면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만약 중국 경기 자체가 더 성장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위안화 가치도 사실은 또 약세가 될 거고 그 영향을 또 원화가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을 생각해서는 아직 1,400원 이하의 환율을 뭐 쉽게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준의 환율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뉴노멀이다. 새로 이제 이게 어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상시 환율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오고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최소한도 내년 1분기까지는 1,400대 넘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진짜 우리가 우려하는 그 트럼프 정책들이 계속 나온다면은 내년 뭐 한 2, 3분기까지도 1,400을 넘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네. 다만 아주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장기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3년 내지 5년으로 보고 있는데 네. 3년 내지 5년으로 본다면은 그 트럼프가 진짜 이 정책을 다시 시도한다면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또 전반적으로 지난 한 3, 4년을 본다면은 미국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보다는 더 높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요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원화가 강화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율 차이 때문에 그 자리를 못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다 조절될 수 있다면은 3년 내지 5년에는 뭐 1,300, 어쩌면 1,200까지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사람들 신경 쓰는 거는 몇 개월 후. 알겠습니다. 네, 환율 전망 당장은 뭐 1,400원대 아래를 좀 보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두 분이 그렇게 전망하시는 걸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박상현 IM증권 리서치본부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